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영환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를 다뤄보는 국민 맛수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 맛수는 양당의 촉망받는 초선 의원 두 분입니다. 자, 국민의힘의 양금희 의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두 분은 이제 보니까 원내 대변인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말하면 나름대로 이제 재간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오늘 케미가 어떨지 좀 기다려 보고요. 자, 먼저 양금 의원님은 오늘 이제 이 프로그램이 처음인데 네. 시청자들에게 인사 말씀 짧게. 예, 저는 대구 북구갑 양금희 의원입니다. 당에서는 원내대변인과 당 수석대변인을 거쳤고요. 제가 아마 국회 21대 국회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유일한 의원인 네.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의정 방향은 미래, 약자와 미래, 특히 첨단 전략산업과 관계되어지는 모든 법적인 부분에 대한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아유, 김한규 의원도 한마디 하셔야 되겠네. 짧게. 전공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정치인이 되려고 했던 건 아닌데 대학에서 정치학을 전공했고 예, 입법부 법을 만드는 곳에서 일할 생각은 안 했었는데 법조인이 돼갖고 사회생활을 하다가 정치인이 된 지 1년 6개월 되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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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21대 국회가 이제 정기국회 종료가 됐습니다. 자, 이제 20일 날 임시국회를 열어서 예산안 쟁점 법안 처리를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제 야당의 쌍특검법 추진 앞으로 이게 크게 뇌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주제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강서구 보선 대패 이후에 국민의힘이 이제 인유한 혁신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죠. 그런데 42일 만에 조기 해체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혁신위가 제기한 안건들이 대부분 이제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관위 정도로 이제 넘긴 상황이어서 이걸 놓고는 뭐 절반의 성공이다, 아니다, 실패다 말들이 많습니다. 우리 양 의원님께서는 몇 점을 주시겠어요? 100점 만점에. 저는 한 70점을 70점. 주고 싶습니다. 네. 예, 이제까지 어느 양당이든 혁신위가 출범하고 난 다음에 그 혁신위가 성공하는 예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케이스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띄웠던 김은경 혁신위는 사실은 사회적 논란, 막말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조기 종료가 됐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번에 그 선거를 참패하고 난 이후에 우리 당이 앞으로 국민들의 마음을 어떻게 사로잡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 속에서 혁신위가 출발했고 그 혁신위가 던져진 아젠다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들을 많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중에서 제1호 같은 경우는 대통합이라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홍준표 시장이라든지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제재를 푸는 문제들이 혁신위에서 제안한 것들을 최고위에서 의결을 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두 번째는 희생이라고 하는 주제로 아마 안건을 통과시킨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 당만 받을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여야의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불체포 특권은 사실은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해야만 사실은 이 부분을 종료시킬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포함해서 우리 당의 의원들 전부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불체포 특권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저희가 각서를 썼거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세비 책정 그리고 현역 의원 20% 공천 배제 이 부분이 있는데요. 세비 문제도 역시 여야의 논의 사항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하위 20% 이거는 저희가 당무감사를 통해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22.5%를 컷오프로 해가지고 공관위에 올린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당 중진들의 험지 출마나 불출마에 대한 얘기들이 처음부터 많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관한 내용들은 사실은 최고위에서 결정할 문제라기보다는 공천관리위원회를 통해서 결정되어야 된다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인식하고 있다는 걸 보면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비례대표 청년 50% 할당. 네. 예. 네. 거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네. 자, 김한규 의원님, 우리 양금 의원님이 뭐 자세하게 이제 종합적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른 당 얘기니까 사실 혁신이 잘 되면 좀
긴장이 되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초반에 긴장했죠. 네. 왜냐하면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았고 이뇨한 위원장이 정치적인 감각이 좀 있으시다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점에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볼 때는 사실 강서구청 선거 비록 보궐선거 한 군데지만 좀 상징성이 있었기 때문에 네. 패배에 대해서 대책이 필요했고 지도부에 대한 책임론 또 대통령실에 대한 책임론이 크게 불거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하튼 시간 끌기 식의 역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는 역할을 충분히 했다. 그게 뭐 좋은 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하지만 당시 강서구청장 패배의 원인이 무엇인지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이 얘기했던 부분들이 저희로서는 별로 공감이 안 되고 근본적인 문제는 대통령의 통합하지 못하는 소통하지 못하는 이런 태도가 제일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지적하지 못하고 해결하지도 못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아젠다에 대해서 저도 예전에 뭐 민주당 혁신위에서 일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다 파퓰리즘적인 얘기만 계속 항상 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석수 줄이고 세비 줄이고 불출마, 험지 출마 이게 항상 나오는 얘기인데 저는 정치 개혁이나 발전하고 실질적으로 관련이 없는데 이게 혁신처럼 보여지는 게 여의도의 잘못된 관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양 의원님. 네. 이제 이렇게 되면은 차기 이제 총선은 이제 김기현 대표 체제로 치르게 될 가능성이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예,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오늘 최근 이제 언론 보도 보면 국민의힘의 4.10 이제 총선 판세 자체 분석을 보면 서울 우세가 뭐 6곳밖에 안 된다. 굉장히 좀 상황이 암담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김기현 비대위 체제로 가도 괜찮을까요? 김기현 당대표 체제로 당대표 가시는 체제로? 것에 대해서 네네.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은 김기현 당대표는 당 전체를 아우르는 역할을 앞으로 할 거고요. 총선에 들어가면 지금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는 걸 보면 이제 혁신위가 앞으로 우리 당이 나가야 될 혁신 방향에 대한 아젠다를 던졌고 그 아젠다 중에서 우리 당에서 받아들여야 될 부분은 저는 총선 관리단에서 그리고 그다음에 인재영입위원회에서 좋은 인재들을 받아서 그다음에 각 지역구에 보내는 문제 그리고 난 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그 역할들을 하는 문제 이런 것 등을 이제까지 혁신위에서 준 내용들을 차근차근 저희가 앞으로 한 달간 어떻게 담아가느냐 하는 부분을 국민들한테 보여주는 것 저는 그것이 내년의 총선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김한규 의원께는 청와대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이걸 좀 물어보고 싶어요. 초기에 이제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윤심이 4개 있다는 쪽으로 얘기를 했고요. 반면에 이제 김기현 당 대표도 이제 울산에서 또 그런 발언을 했죠. 윤심이 4개 있다라고 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청와대에서 만났었잖아요. 대통령하고 당 지도부가. 근데 결국은 이제 김기현 체제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가 됐거든요. 이게 그러면 원래 윤심이 이뇨한 쪽이 없었는데 이렇게 간 건지 아니면 대통령이 제3의 선택을 한 건지 어떻게 봅니까? 저는 대통령께서는 처음부터 김기현 대표를 신뢰하고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자라는 생각이 있었다고 보고요. 예. 윤여한 위원장도 김기현 대표가 본인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을 해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뭐 서로 같은 뜻을 갖고 진행하겠지 생각했었는데 윤여한 위원장이 제가 봤을 땐 자기 정치를 좀 하셨죠.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12월 5일 날 여당 지도부하고 회동을 한 거는 이거는 뭐 공식적으로 사실 대통령의 뜻은 안정적인 지도부 체제가 유지되는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봅니다. 저도 대통령실에 있을 때 여당 지도부하고 회동 같은 것들을 여러 번 이제 준비를 해보면 비공식적인 회동도 많거든요. 근데 굳이 이렇게 언론에다 공개 또 10월 중순에 이미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회동을 했었는데 소통 목적으로 했다라는 거는 실제 명분은 아닐 것 같고요. 결국 이뇨한 위원장이 대통령의 뜻을 간접적으로 확인했었는데 실제의 대통령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준 거고 저는 뭐 어떻게 보면 당내 갈등은 정리됐을지 모릅니다만 결국 대통령이 당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라는 것만 다시 한번 국민들한테 보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또 뜨거운 인물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한동훈 장관입니다. 자,
국민의힘 의총에 참석을 했어요. 물론 업무하고 이제 관련이 있는 거죠. 지금 저 이민자 문제와 관련된 그런 이민청 이제 설립 문제를 설명을 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뭐 다음 총선에 나오는 거죠? 저는 거의 90% 나올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동훈 장관이 그날 저희 당정에 이제 정책 관련한 간담회 오셔가지고 이민청 관련해서 얘기했던 부분은 사실 지금 현재 우리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아젠다 중에 하나가 저출생의 문제가 있고 그 저출생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한 방안으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게 이민을 어떻게 하면 받아서 그 이민 자들을 저희가 국가가 적절하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 그를 통해서 국가의 어떤 발전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산업의 이 노동력을 만든다든지 하는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는 지점에서 왔을 때 그런 점에서 있어서야 저는 그 이민청의 설립은 지금 예전부터 역시 대두고가 되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들이 대두만 되어 왔을지 실질적으로 진행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진행을 제대로 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어떤 대안들을 이번에 가지고 와서 설명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또 한동훈 장관이 이것만은 꼭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하고 있을 때 하고 싶었던 일 중에 하나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제시카법, 한국형 제시카법하고 두 가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그런데 이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한동훈 장관이 뭐 국민의힘 이제 선거 과정에 참여하면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이 되나요? 지금 지도부보다는 호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냉정하게. 네. 그렇긴 하지만 국민의힘의 부족한 부분, 수도권, 청년, 여성 이 부분에 소구하는 매력은 별로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수도권에서 여당의 전망이 별로 좋지 않다. 서울 같은 경우에 지금 부족한 부분은 사실 이준석 대표 같은 새로운 보수, 약간 중도 성향의 또 청년층의 지지를 받는 이런 정치 세력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에서 글쎄 저희가 봤을 때는 방향성을 잘못 잡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한동훈 장관의 매력 자체에 대해서 계속 부각을 시키고 있는데 그게 본인이 독자적으로 만들어낸 부분보다는 대통령과 가까운 대통령이 오랫동안 신뢰한 특수부 검사로서의 경력을 토대로 지금의 인기를 얻었기 때문에 과연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확장성 면에서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가? 뭐 제가 봤을 때 지금의 매력은 이미 다 드러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그것을 넘어서서 한동훈 장관이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스마트하고 댄디하고 또 현대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분이 물론 본인이 굉장히 많은 말씀들을 하신 것 가운데서도 얘기하신 것 중에 하나가 현재는 본인이 그동안에 재벌들을 수사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도 강조를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한동훈 장관이 이제까지 활동을 하면서 보여줬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그 다음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치적 소신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부분과 접점이 닿아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접점이 닿아 있기 때문에 국민들 속에서 굉장히 많은 인기를 누리고 있고 그다음 팬덤층이 저는 만들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국힘 입장에서는 이준석 신당도 이제 큰 이제 뜨거운 감자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결국 차기 총선 판도와도 영향을 줄 텐데. 자, 양 의원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는 약간 좀 킬리만자로의 표범이라는 그 빗대어 가지고 표범이 되고 싶어하는 하이에나에 비유를 했거든요. 이준석 대표를. 네. 이게 적지 않은가요? 그래서 저는 이 이준석 대표하고 안철수 전 대표하고 사이에서 개인적 묵은 감정이 굉장히 지금 많은 거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서 주고받던 이런 대화들을 저는 여기 논평에 올려놓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크게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영규 의원님 말씀하실 게 없으면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만나보겠습니다. 네, 민주당도 지금 내부는 굉장히 좀 시끄럽죠. 이낙연 전 대표가 신당에 대해서 지금
문을 지금 열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연일 지금 단합 이거를 강조를 하고 있는데 김한규 의원님 정말 이낙연 전 대표의 속마음이 뭘까요? 저는 신당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낙연 대표는 과거에 민주당이 열린우리당과 민주당으로 나누어질 때도 분당에 동의하지 않고 그대로 남았던 전력이 있고 본인이 민주당의 역사의 일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탈당하는 것은 선택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지금처럼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지금 지도부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한 문제가 되게 크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또 본인과 가까운 사람이 총선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특히 이제 공천 과정에서 부당하게 대우받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강하게 표시하면서 문제가 크면 탈당할 수도 있다. 그러니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라라는 메시지라고 보고 그런데 뭐 그런 의사를 보이는 순간 그런 게 아무런 힘이 없어지기 때문에 일단은 되게 세게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양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생각보다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의 배경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민주당 내에서의 그 지금 친명과 비명의 어떤 갈등 문제가 생각보다 심각하고 그 내용의 중심에 공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비명계의 친명의 그 원내 사람들이 가서 지금 자기 공천을 하겠다고 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갈등과 그다음에 개딸이라고 불려지는 극렬 지지층들의 어떤 그 테러에 가까운 어떤 행위들 이런 것 등을 통해서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의 의사결정 형태를 보면 저는 민주적이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항의에 대한 내용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은 이낙연 대표가 이제까지 해가 왔던 언어들을 쭉 저희가 따라가 보면 언어의 수준들이 점점 세지고 이제까지 이런 적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에 김용이 징역 5년을 선고받음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재명 그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았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수면 위로 지금 올라왔기 때문에 그 공간이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당의 찬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우려들이나 이런 걸 민주당에서 하고 있지 않나 봅니다. 김한규 의원님이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뭐 외부에서 볼 때는 당내 싸움이 있으면 정치적으로 국민의힘에서 볼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실 텐데요. 저는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민주당에서 일부 의원들의 탈당이 있을 수는 있지만 분당은 없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치적으로 교훈들이 있었습니다. 네. 특히 진보 세력 같은 경우는 분당은 필패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도 당내부 소통방에서 소위 비명이라는 의원들이 문제가 있더라도 당내에서 치고받고 싸워서 어떻게든 여기서 해결을 해야지 분당이라는 건 우리 선택지에 없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했고 대부분의 의원이 공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민주당은 소위 시스템 공천이라는 경선을 통한 공천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습니다.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지도부의 정성적인 평가나 의중이 들어갈 수는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의원들이 뭐 어느 정도는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한두 분들이 불만을 갖고 탈당하는 일이 총선 전까지 있을지언정 저는 뭐 분당은 없을 거다. 이낙연 대표가 신당을 만든다고 해서 민주당 지지층의 대다수가 따라 나가느냐? 지지자들도 분당은 필패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게 지난번에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는 금태섭 의원이 쫓겨나가는 과정에서 이미 증명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뭐 금태섭 의원은 뭐 여러 가지 이제 공천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죠.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으면 그거에 맞게 의정 생활을 또 민주당에서는 해야 되는데 전국적인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소위 지역구 관리를 1차적으로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도 있어서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 훌륭한 분일지 모르겠는데 이 당에서는 그 당의 분위기에 맞게 또 정치를 해야죠. 네. 자 그리고 이제 민주당 안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병립형 비례제로 회귀할 것 같은 그런 발언을 했고 이 때문에 이제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
이낙연 전 총리 이런 분들이 이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잠재적 대권 주자들이 약간 견제하는 게 아닌가라는 시각도 있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런 시각도 맞겠죠. 예. 정치인들이 이 선거라는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면 잊혀지는 거고 당연히 당 대표 내지 총리까지 하셨던 분인데 여기서 본인의 역할을 찾고 싶어 하고 또 그걸 기반으로 다음 대선까지 기회를 보시는 건 그건 너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문제는 이분들의 역할을 이제 당에서 기대하고 또 부탁을 드리고 공간을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아직 그럴 기회가 없었다. 지도부가 역할이죠. 그런데 단순히 지도부가 통합을 하자고 해서 이분들이 그래 알았다 통합을 해야 되니까 나도 뭐 당직도 하나도 없으니 그냥 아주 뭐 지역에서 열심히 뛰겠다 이렇게 이분들을 활용할 수는 없는데 이에 대한 준비를 아직 좀 못했던 게 아닌가. 저도 이분들께서 그런데 당내에 야당 역할을 하고 목소리를 내는 건 저희 당에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강서구청장 선거 이후에 여당으로 약간 뉴스가 다 이렇게 몰려가서 저희 당이 아예 뉴스에서 약간 벗어나 있었는데 이런 시끄러운 과정을 통해서 잘 봉합되면 다행이죠. 물론 이제 파국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부분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사실은 본인들의 역할을 지금 현재 다음 대권 때문에 하시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 지도부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어떤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버퍼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성 지지층하고 그다음에 당 지도부가 굉장히 결합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당의 민주성이 없어지다가 보니까 할 수 없어서 오비들이 나서서 참견을 하고 있다. 그렇게 바라봐주는 부분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이게 여의도에 있으면 다른 정당 내부 일들을 서로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도 사실 국민의힘 내부 사정 모르는데 저희 민주당은 나쁘게 표현하는 걸 수 있는데 되게 리버럴합니다. 사실은 예. 다 드러나지 않지만 의원들 방에서도 서로 치고받고 하고 뭐 이런 안에 대해서도 대표를 직접적으로 비판하는 글들도 잘 올라가고 예. 근데 이제 싸우다가 뭐 이렇게 풀고 이런 게 저희는 되게 익숙하고 어떻게 보면 권위주의적으로 저희는 또 야당이다 보니까 대통령처럼 힘으로 이렇게 당의 영향력을 행사할 분들이 없어서 저는 이런 방식이 저희 민주당의 정치 방식이고 저는 외부에서 보는 것과 달리 실제로 의원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민주적으로 논의가 된다. 다만 지금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가 다수의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원하는 방대로 뭐 의안들이 통과되고 하는데 뭐 그거는 또 당내 민주주의도 다수결이 작동하는 구조기 때문에요. 외부에서 걱정하는 것만큼 뭐 열성적인 지지층에 의해서 당이 다 좌지우지되고 그렇지는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사실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민주당이 저희하고 건강한 대등한 관계의 어떤 정치적 파트너가 되기를 저희도 원하고 저 역시도 원하는데요. 이번에 중앙위에서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하면서 대의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권리당원하고의 비율을 그렇죠. 조정하는 것하고 그리고 동시에 이번에 공천에 있어 가지고 불이익을 줘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비율을 확대하는 부분 두 개를 같이 결합해 가지고 찬반 투표를 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안건이 서로 전혀 다른데 이거를 결합해서 안건을 가지고 찬반을 투표했다는 걸 제가 기사를 읽으면서 참 특이하다. 이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당내에서 뭐 치고받고 아까 김한교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사실은 논의가 됐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금 불현듯 드네요. 뭐 그건 아주 테크니컬한 부분이고 저는 뭐 그걸 구분했다고 해서 결론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제 아까 제가 전반부에서는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 지금 자체 판세 분석 결과 굉장히 좀 암담하게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민주당은 지금 분위기가 반대입니다. 지금 이해찬 전 대표 내년 총선은 민주당이 과반이냐 180석을 먹느냐 이게 관건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희가 사실은 그런 얘기를 해갖고 지난 총선 말미에도 일부 손해를 봤다라는 인식이 있고 저희가 이런 긍정적인 얘기만 하면 뉴스에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아무리 그 장소가 당원들한테 힘을 주기 위한 그런 세종시당 토크 콘서트였다 할지라도 이런 얘기는
좀 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다행히 아직 총선이 많이 남아서 그렇지 이게 다가올수록 이런 발언들이 저는 그 예측을 틀리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 장밋빛 전망 자체가 틀리게 되는 그런 언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뭐 이해찬 고문님 전 대표님도 아직은 뭐 지지자들을 동원하고 힘을 북돋아줘서 이길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갖는 게 더 필요하다. 특히 충청권이 민주당이 지난 총선보다 조금 안 좋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하신 얘기다라고 듣고 좀 더 겸손하게 저희 현역 의원들은 그렇게 준비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이제 내부의 그 오만함을 경계하자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양금 의원님, 네. 그러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국민의힘이 이대로 가면 서울에서 6석 건드기도 어렵다 이런 이제 자체 판세 분석 결과는 약간 엄살 부리기로 볼 수도 있나요? 아닙니다. 저는 엄살 부리기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저는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가장 첫 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저희가 현재 어디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그 판단된 내용을 가지고 혁신위에서 저희에게 던져준 아젠다들을 이용해서라도 이번에 있어서 국민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아니면 그와 관련되어져 있는 정치적 행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 판세는 참 예측하기가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이게 양당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고정돼 있고 중도가 상당히 많은 소위 스윙 보터가 매우 중요한 전장이 수도권, 그 중에서도 서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뭐 개인적으로 좋아해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준석 전 대표가 상징하는 그 새로운 보수, 젊은 보수 지지층들이 스윙 보터 역할을 이제까지 해왔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판세는 40대 8이 또 8대 40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되게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도 아주 조심스럽게 서울 판세는 보고 있고요. 바람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 곳이기 때문에 2008년에 반대로 저희가 8석 얻었습니다. 지난 2020년에는 국민의힘이 8석을 얻었고요. 서울에서. 그래서 저희도 겸손한 자세로 수도권 선거에 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양 의원님, 근데 김한기 의원도 이준석 전 대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탈당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새로운 신당의 출마자를 모집하고 이런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찌 보면 이제 해당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당내 또 일각에서는 진짜 나갈 생각이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는데 지금은 이제 한 보름 전까지는 나갈 생각이 없고 오히려 이제 이걸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 공간을 당내에서 좀 넓히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나가는 방향을 보면 신당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형태가 더 어떻게 많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한 비율을 저희가 더 높게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네. 네. 자,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치고요. 세 번째 주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제 탄핵을 앞두고 이제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후임으로 김홍일 후보자가 이제 거론이 되고 있죠. 그런데 자, 국민권익위원장이기에 앞서 또 검사 출신입니다. 그 대통령의 상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야당에서는 방송 장악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양김 의원님 그렇습니까? 저는 민주당에서 지난번 그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 카드를 꺼낼 때부터 지금까지 지도부에서 야당 지도부에서 했던 얘기를 들어보면 두 번째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겠다. 세 번째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겠다. 이것이 지금 야당에서 내는 속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난 총선이라든지 대선 동안에 기울어져 있던 방송 환경 자체가 저희는 정상화를 깨하고자 하는 게 우리 당의 지금 생각인데도 불구하고 지금의 환경 그대로 기울어진 환경 그대로 내년 총선을 치르고자 하는 민주당의 속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가 방통위원장으로
임명이 된다 하더라도 아니면 내정이 된다 하더라도 그 후보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마 이런 뭐 모든 후보가 완벽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후보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김홍일 후보자가 검사 출신이었다라고 하는 거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홍일 후보자 전에 한상혁 방통위 전 문재인 정권 때에 그 후보자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조인 출신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논란을 할 문제가 아니라 이분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중립적 견지에서 방송통신위원장의 역할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또 이분을 사실은 내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인청이라고 하는 과정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인사청문회를 건너가야 되는데 인사청문회를 한번 거쳐보면 사실은 그분의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를 건너가기가 좋을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도 함께 작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청 이분 겪어본 적 없으십니다. 권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데요. 제가 네. 국회 정무위 소속이라 이분이랑 한 5개월 정도 일을 해봤는데 인품은 훌륭하신 네. 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인품과 실제 업무가 연결되느냐는 좀 별개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 지난 5개월 동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익위에서 그동안 무슨 일을 했냐면 KBS 사장의 법인카드 유용 문제로 권익위가 조사를 한 다음에 검찰에 이첩을 했고요. MBC의 대주진 박문진 이사장을 포함해서 이사들에 대해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조사한 다음에 방통위하고 경찰에 이첩을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방통위가 해임 조치를 진행을 했던 거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봤을 때는 방송 장악이라고 하는 정부 여당의 목표를 방통위하고 권익위가 나눠서 하고 있었는데 이 지금 권익위원장으로서 했던 일들을 이제 방통위원장으로 가서 제대로 한번 해보겠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노골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공정성과 독립성이 중요해서 이분을 했다라고 이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하면 대통령하고 인연이 없고 또 방송이나 언론, 통신의 전문성을 가진 분이 독립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라면 그런 목적을 달성하는 건데 이분은 전혀 그렇지 않은 분이죠. 둘 다 이념 면에서도 대통령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분이고 전문성 면에서도 전혀 방송, 통신 둘 중에 한 군데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요. 최근에 방통위에서 소송으로 약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문진 이사 해임에 대해서 법원에서 다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집행정지를 했죠. 그래서 법조인 출신을 데려온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이분이 전문성이란 건 수사인데 방통위가 과거하고 달리 방송 언론계에 있는 분들을 솎아내는 이런 일로 전문성을 발휘하지 않을까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점에서 좀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잠깐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실은 검사장을 거치면 이 과정에서 내부적으로 아마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검증하는 과정들을 거쳤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이동관 위원장이 내정되자마자 했는 게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방송인이 오면 방송 장악을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의 속내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계속해서 지금과 같은 방송 환경을 그대로 유지를 하기 위해서 누가 어떤 사람의 방송통신위원장을 저희가 내정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할 것이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방송통신위원장들의 면면 중에 유명했던 분이 딱 둘입니다. 최시중, 이동관 두 분의 공통점이 있죠. 국민들이 다 아실 텐데 방통위 자체가 이렇게 언론의 주목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무리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라서 저는 최근에 보수 언론도 사설에서 김홍일 위원장의 선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를 표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정부 여당도 한번 지켜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방통위가 지금 주목받는 이유는 지금 현재보다도 문재인 정권 시절에 네. 사실은 TV조선 방송 그 허가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하는 네. 그런 불법적인 행위 자체를 통해서 사실은 방통위가 더 국민들에게 논점에 부상되었다고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하면 잘한 게 아닌데요.
그거를 똑같이 하시면 내로남불이죠. 지금 했는 게 아닌데 그것을 했을 것이라고 미리 짐작하시는 거잖아요. 아니요, 지금 박문진 이사장 같은 경우는 무리하게 해임해서 법원에서 다 뒤집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네. 말론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은 김밥 한 줄에 KBS 이사를 네, 해임하는 강규형 일도 이사 있었죠. 예, 하셨죠. 강규영 이사 같은 경우에 그런 일들이 지금 이제까지 자행돼가 왔어요. 그런 부분을 중립에 갖다 놓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뭐 내로남불이라는 얘기만 다시 드립니다. 자, 뭐 그런데 이제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명자가 이제 보도를 보면 검찰 퇴직 후에 10년 만에 재산이 5배가 불어났다. 뭐 이게 이제 내용을 보니까 뭐 로펌에 이제 갔었고 그다음에 일부 기업에 또 사회이사도 했기 때문에 무슨 뭐 부동산 투기를 통해서 재산을 증식한 건 아니고요. 예금이 많이 늘었더라고요. 이게 좀 논란이 될까요? 저는 재산이 많이 늘어난 것이 논란이 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하고요. 재산 증식 과정이 투명했느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 재산을 증식해 가는 과정 자체에서 국민들이 아까 저 앵커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 주식의 잘못된 투자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검증 과정에서 저는 철저하게 검증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혹시 뭐 전관예우가 있었지 않느냐 이거는 좀 철저히 검증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던데. 저는 정관예우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법조계에서 20년 넘게 일했기 때문에 대형 로펌에서 일했으니까 어떻게 업무가 이루어지는지는 대략은 알죠. 이분이 중수부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특수부 검사 중에 제일 높은 자리를 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어떤 사건을 했는지 한번 확인해 보면 네.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검증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변호사 할 때만 해도 검사 출신들이 어디 가서 위임장 내고 제대로 변호인 선임계 내고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후배 검사들한테 전화로 변론을 하는 일이 관행처럼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분이 분명히 그런 정관예우 없이 이렇게 로펌에서 고액의 보수를 받지는 않았겠죠. 그런데 뭐 그 관행은 관행이다 치더라도 그런 과거 관행을 통해서 재산을 불린 분을 지금 고위공직자로 임명하는 게 맞는지는 다시 한번 국민 여론이나 시대의 정서에 맞는지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물어볼 생각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약간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요. 지금 이제 말씀하셨던 게 정관예우가 반드시 있었을 것이다라고 지금 확정하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그렇게 확정 지을 것이 아니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차근차근 풀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양 의원님한테 이거 좀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네. 어쨌든 권익위원장에 앉은 지 반년밖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자, 또 방통위원장이 뭐 중요하긴 하지만 너무 좀 돌려막기 아니냐 이런 국민의 시각은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한 우려는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무게, 그리고 야당이 방송통신위원장을 바라보는 시선, 계속 탄핵의 문제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사실은 그분이 와서 그 자리에서 얼마나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검증이 사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근데 양 의원님이 얘기하신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언론이 민주당의 편향적이어서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이분이 왔다라는 거니까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무리한 일을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과연 이런 일을 방송통신에 전문성이 있는 분이 한다라고 하더라도 문제가 될 텐데 최소한 그런 전문성도 없고 게다가 수많은 직종 중에 검사 특수부의 헤드였던 분들이 와서 하는 게 맞냐? 저는 정부 여당에 보수층이 유능한 분이 많은데 특히 언론계에 되게 많은데 왜 자꾸 검사 출신들만 임명을 하는지 이 부분 때문에 대통령의 불통의 이미지가 강해진 게 아닌데 왜 여당에서 이거를 제어하지 못하는지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어떤 조직에 있어서 방향을 완전히 선행하는 터닝 포인트가 있는 지점에 있어서는 네. 같은 직군에 있는 사람을 경영자로 쓰지 않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직종을 가진 사람이 와서 그 경영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그리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더 맞게 방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시각도 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고요. 마지막 주제 보여주시죠. 네, 올해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결국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됐죠. 자, 20일 날 이제 회의가 열기로 돼 있는데 이제 예산안은 물론 이제 처리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쌍특검법 이게 앞으로 크게 뇌관이 될 것 같습니다. 김한규 의원님, 여기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이제 특검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20일 날 처리를 안 하면 그 다음에 또 임시국회 일정을 잡아놨는데 그때는 처리한다는 거죠. 네. 가동부의가 되기 때문에. 네. 12월 22일까지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열린 본회의에서 처리를 하도록 돼 있고 28일 날 잠정적으로 여야가 본회의에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28일에는 처리가 될 거고요. 내부적으로는 12월 초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통과를 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당 지도부에서는 국민들 입장에선 예산 처리가 우선인데 다시 저희가 이 법안 상정을 강하게 요구를 하면 현실적으로 여당과 예산 처리에 합의가 되지 않을 거고 일단은 우리가 조금 내부적으로 양보를 하자. 국민들 눈높이에서 예산부터 처리하자라는 정도의 합의는 됐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쌍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이게 저희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이 쌍특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걸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번 총선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정책들이나 아니면 국민들한테 던져지는 민생 관련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별히 관심을 끌거나 언론의 주목을 받는 부분이 우리 지금 현재 국민의힘보다도 훨씬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강성 지지층들이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인 핫 이슈, 특히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만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 어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특검이라든지 그 외에는 뭐 국정조사라든지 아니면 가장 해서는 안 될 부분 중에 하나인 탄핵이라든지 이런 강한 방법을 통해서 지지층들의 결집을 모아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의 한 방향으로 저는 이런 정쟁적인 내용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쟁의 목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당이 원하는 거 여당이 반대한다고 야당이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면 그거 자체는 국회로서의 임무 해태죠. 저희 특검 두 가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또 50억 리스트 이 부분인데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들 중에 상당수는 의혹을 갖고 있고 아직 수사를 통해서 해결할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여당이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저희는 여당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니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도 저희가 이거를 국회에서 통과시킨다고 해서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시겠죠. 그런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도 모른다 또는 여당이 반대할지도 모른다라고 해서 저희가 특검을 포기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는 이런 특검 같은 게 자꾸 제기되는 이유가 뭐 최근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이게 정치권에서 이런 논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뭔가 제대로 자체적인 대통령실의 정화 작업 같은 사정 작업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데 저희가 총선에 대해서는 전략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물론 양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약들에 대해서 언론의 주목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는 그 부분대로 총선 준비를 하고 오랫동안 여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하는 법에 대해서는 최대한 올해 내에 정리는 하고 내년부터는 총선에 대해서 양당이 공약으로 경쟁하는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 사실은
아시겠지만 저희는 110석 남짓하고요. 야당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게 지금 현재 국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당이라고 하긴 하지만 국회 내에서는 절대 소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특검하겠다고 하는 김건희 여사의 특검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문재인 정권 당시에 문재인이 인정한 검사들이 굉장히 많은 수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소를 못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왜 하려고 하느냐? 야당의 입맛에 맞는 검사를 임명해서 총선 내내 이 이슈를 끌고 가면서 방송을 통해 가지고 정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지금 이제 특검법이 통과되면 모든 게 끝나고 정책으로 국민들과 함께 총선을 치를 수 있다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이 특검이 통과되고 나면 특수검사가 이것을 조사해 가는 과정들이 연일 방송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총선을 치르겠다고 하는 속내라고 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이 문제는 정책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국민들의 민생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은 시간과 애정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겠다라고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무리한 특검 수사를 하게 되면 국민들이 평가를 하겠죠. 그리고 여당 때문에 법사위가 안 열려서 본회의 안건이 부의되지 않을 정도로 여당이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인 비토권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 예산도 통과되지 않는 게 야당의 의견을 그냥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 헌법에 정해져 있는 예산 증액과 비목 신설에 대해서는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무기로 여당이 원하는 대로 예산 통과하려고 하고 있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역대 정권에서 있었던 거부권보다 지금 대통령께서 하시는 거부권 행사가 더 많고 있거든요. 결국 저희가 다수이긴 하지만 실제로 정작 중요한 거는 여당의 뜻대로 다 되고 있는 상황이다. 야당의 뭐 아픔이긴 한데요. 대통령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이 행사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국회에 의사표시를 해야겠고, 그게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를 하기 위한 야당의 존재 의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고요.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